고려장.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고려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모양이 다를 뿐이다. 예전엔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는 것이 물리적인 고려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마음을 내버리는 정서적 고려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상 속 70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안채를 내어주고 자신은 별채로 옮겼다. 생활비는 매달 붙여드릴게요 라는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고 아들은 2년 후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남겼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했다. 처음엔 자주 오던 편지와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도 끊겼다. 어머니는 말없이 기다렸다. 자식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이해하려고 했다.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오히려 전화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들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기까지 했다. 전화도 못하는 건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겠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지지만 부모는 그저 기다린다. 바쁘겠지.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다. 정서적 버려짐은 무관심이라는 조용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고요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든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편지가 올까봐 매일같이 우편함을 열어보며 혹시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어 수화기를 들어보기도 한다. 그러다 생활비마저 끊기자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오히려 안쓰러워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섭섭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결국 그것은 문득 찾아온 둘째 아들에게 쏟아내는 울분과 절규로 폭발하게 된다. 내가 짐짝이냐? 내가 날 미국에 붙이겠다 했지. 이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래도록 삼켜왔던 고독의 응어리였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를 외롭게 만드는 행동은 흔하다. 형편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요. 곧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은 자식들의 정당한 사정 같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절을 의미한다. 현대판 고려장은 부모의 방을 안채해서 별채로 옮기는 것, 안부 전화를 미루는 것, 그저 입금으로만 효도를 대신하는 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알아챈다. 편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집주인조차 딱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그런 시선조차 어머니는 외면한다. 남에게 자식 자랑은 못해도 자식 흉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모라는 존재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자식일까? 아니면 편한 자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고려장을 당한 것 같았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모에게 저지르고 있는 가장 잔인한 외면의 언어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다. 고려장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부모를 방 한 칸에 두고 방치한다면 자식은 이미 그 부모를 현대식 굴 속에 밀어넣은 셈이다. 늙은 부모가 매일 문밖 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지를 기다리며 전화벨 소리에 가슴 뛰게 살고 있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외로움 속 생존일지도 모른다. 진짜 효도는 자주 찾아가는 것만도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잊지 않는 마음이다. 부모는 무언가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 한켠에서 살고 싶은 존재다. 자식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그 순간 그들은 고려장의 굴 속에 조용히 들어간다. 하지만 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면 다시 삶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이들이다. 그 소리를 자식이 내야 한다. 믿었던 아들이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책임감 있었던 아들이었다. 먼 타지로 떠나며 어머니에게 2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아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어머니는 안채를 내어주고 생활비는 보내주겠다는 약속에 아무 말 없이 별채로 들어갔다. 그 믿음이, 그 기다림이 배신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왔다. 전화도, 편지도. 하지만 점점 뜸해졌고 결국 생활비조차 끊겼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기다렸다. 아들이 바빠서, 아들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믿었다. 어쩌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아들은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사실을 고백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곧 돌아가 집을 다시 사드릴게요. 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바꿨다. 타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아들의 고생이 떠올랐고 대신 이렇게 위로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애미 생활비는 그래도 잊지 않고 보내줬잖아.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점점 냉혹해졌다. 생활비는 점점 늦어졌고 마침내 끊겼다. 소식도 없었다. 편지도, 전화도. 그저 믿고 기다렸던 어머니의 마음만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갔다. 그렇게 한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말한다. 어머니, 집 담보로 융자 좀 받으려고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집은 이미 팔려 있었고 그 사실을 두 번째 아들에게 처음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둘째 아들의 반응은 격했다. 형을 원망했고 어머니마저 탓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형 편만 드느냐고. 믿음으로 감쌌던 침묵이 오히려 또 다른 자식에게는 분노의 불씨가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로 끝냈다. 그 자식만 내 자식인가. 너희들도 자식이다. 어머니는 모든 걸 감내했지만 동시에 모두를 잃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흐르던 정서적 신뢰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아들은 편지 한 장에 모든 책임을 담았다. 침묵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 부탁은 어머니의 신뢰 위에 세워진 무거운 요청이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사랑을 악용한 정서적 압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부탁을 어머니는 지켜줬다.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들의 말을 믿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꽃 한 송이조차 꺾지 못하는 남의 집살이를 감내해야 했다. 매일 우편함을 열며 편지를 기다리고 전화기 먼지를 털며 신호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결국 자식에 대한 신뢰는 어머니를 외로운 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믿고 기다렸던 아들. 그 말은 따뜻함의 기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레코드로 남았다. 현실은 냉정하다. 자식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단순히 이해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부모는 자식의 한마디에 살고 그 한마디가 없어지는 순간 천천히 무너진다. 부모는 재산이 아니다. 투자도 아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끝까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존재다. 믿고 기다렸던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감정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보다 감정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를 사람답게 하는 자식의 첫걸음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하나둘씩 왜 형만, 왜 나는 안 해줘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어릴 적엔 그렇지 않았다.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고단함을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된 자식들은 하나같이 권리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 둘째 아들은 말했다. 형만 대학 보내고 저는 왜 안 보내줬어요? 막내딸은 덧붙였다. 그 집은 사실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을 후볐고 그 가슴 속에 조용히 묻어두었던 회한과 한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둘째는 자신의 학업을 본인이 먼저 포기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생했던 첫째. 아들의 과거는 보지 못한 채 단지 형만 공부시켜준 어머니라는 인식에 갇혀 있었다. 막내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배려는 망각한 채 그저 유산 분배, 권리 주장, 소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나누지 않았다. 누구 하나 더 사랑한 적 없었고 누구 하나 덜 챙긴 적도 없었다. 단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을 보고 부모의 판단과 선택을 원망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어머니가 늘 자식 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자식들은 어머니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자 그 화살은 어김없이 부모에게 향했다. 어머니는 형만 싸요. 이건 다 어머니가 편들어서 생긴 일이에요. 이런 말들은 단지 자식 간의 다툼이 아니라 부모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헌신했다. 다 주고, 다 해주고, 다 내어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비난과 요구였다. 그렇게 부모는 어느새 쉬운 부모가 되어 있었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안 주면 원망하는 존재. 말없이 희생하는 부모는 당연한 존재. 대가 없는 ATM처럼 여겨졌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감정을 보지 않았다.
매일 우편함을 열며 편지를 기다리고 전화기 먼지를 닦으며 신호음을 기다리는 그 고단한 마음을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 없었다. 그저 왜 내 몫은 없어? 라는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비극의 핵심은 헌신한 부모가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다. 부모는 자식을 믿었고 끝까지 감싸 안았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믿음을 이용하고 그 따뜻함을 권리로 왜곡했다. 심지어 형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왜 우리에겐 미리 말 안 했냐는 투정만 늘어놓았다. 쉬운 부모는 결국 외로운 부모가 된다. 자식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존재, 아무리 퍼져도 비워지지 않는 존재.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다. 상처받고 외롭고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헌신이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 부모는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다. 쉬운 부모가 되려다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현실. 자식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모의 사랑인가? 그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었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조건을 들이밀고 계량하려 하는가? 부모는 주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다. 존중받고 이해받고 함께하고 싶은 존재다.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해주는가에 달려있다. 노년에 이른 부모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가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욕심을 줄이며 평생을 자식에게 주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자식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안타깝게도 기억되지 않는 헌신은 어느 순간 의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장남이 미국으로 떠나며 약속했던 생활비를 수년째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끊깁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당장 전화를 걸어 다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자식이 어렵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내 생활비도 못 보내줄 정도면 얼마나 쪼들릴까. 그렇게 오히려 자식의 처지를 걱정하며 몇 달간 묵묵히 기다립니다.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편지도 뜸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안부를 염려하며 혹시나 전화기 고장이 아닐까 싶어 손으로 닫고 다시 들어봅니다. 누가 볼까봐 아들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도 숨깁니다. 괜히 민망하다는 생각에 우편함을 몰래 열어보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바빠서 그럴 거야.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매일을 희망과 자기 위안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자식들에게 감사가 아닌 책임 회피의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끊고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식. 그 자식은 어머니를 하나의 재정적 의무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집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그 아이가 힘들어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생활비가 끊기고 연락이 닿지 않아도 첫째,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미국 땅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겠지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인생 마지막까지도 주는 존재로 남습니다. 사랑을 주고 재산을 주고 용서까지 줍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할 몫,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과 딸은 이야기합니다. 왜 형에게만 집을 줬냐? 우린 왜 권리가 없냐? 정작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는 한 번도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사랑은 기억되지 않고 남은 것은 왜 나에겐 안 해줬냐는 원망과 요구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 자식의 눈치를 보고 돈을 쓰지 못하고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도리어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며 자신을 더 줄이는 부모. 이게 과연 바람직한 가족 관계일까요?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오래지 않아 더 이상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이 닦아 놓은 자리, 희생한 시간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그토록 당연했던 사랑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자식들,
한 번쯤은 부모의 그 조용한 침묵 속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이 바쁜 와중에 용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돈보다 기다리는 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편함 앞에서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기름 보일러 틀지 않고 아껴둔 생활비로 다음 달도 버티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헌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관계란 누가 더 줬고 누가 더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서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평생 부모로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을까? 남편의 뒷바라지,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 결혼과 출산, 취업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주는 존재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니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는 회한만 남습니다. 이 이야기 속 70대 여사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꿈 많던 청춘은 한순간에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변해버렸고 그 이후로는 자기를 위한 시간도, 공간도,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난 후 자신의 집에서조차 내쫓기듯 안채를 내어주고 별채로 옮겨갑니다. 비록 말로는 집이나 보고 있으라는 아들의 부탁이었지만 현실은 이제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자각과 함께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을 때 예전에는 그 꽃을 꺾어 방 안에 꽂아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멀리서 바라볼 뿐 꽃 한 송이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이 가꾼 정원이지만 그 어느 곳도 이제는 자신의 것 같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별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게 되었고 편지는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식의 고단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거야. 전화할 돈도 없나 보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오히려 자식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지금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과 이해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점점 말라가는 통장 잔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째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래도 기뻐하며 아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집을 담보로 융자받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 나이 들어 별채로 옮겨간 인생. 식탁에서 빠지고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정원에도 손대지 못하며 살아야 하는 그 하루하루가 과연 존엄한 노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삶을 희생이라 말하지만 그 희생이 감사와 존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은 소외와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 의무로만 인식할 때 부모의 인생은 철저하게 지워지고 맙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진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결정, 자식을 위한 양보, 남편을 위한 침묵.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건 자식들에게서조차 아무 말 없이 멀어져가는 존재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다 보면 쉬운 부모가 될 수 있고 쉬운 부모는 언젠가 자식에게 잊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자식은 언젠가 독립하지만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어느 순간 그 고리는 끊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주기만 하고 자식은 받기만 한다면 결국 부모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을 앞두고 있다면 늙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늙어서야 느끼는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는가라는 회한은 아무도 보상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당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식이 중심이 아닌 부모 자신의 삶을 살도록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정의 품격을 지켜주는 진짜 사랑입니다.